우리 강아지들이 있을 때는 박수 치면은 또 얘기 좀, 네, 그럴 수가 있죠? 놀래요, 놀래.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문준호 훈련사라고 하고요. 네발 아카데미 대표이자 그리고 이제 반려견 행동 교정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훈련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네, 김밥 만들기 할 때도 뵙기도 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오늘 이제 우리 동네에서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진짜 20살까지 오래오래 병원 안 다니고 살 수 있게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에 쫙 가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여기 뭐 하나 좀 드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충전을 하시면서 쭉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Q&A 시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준비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실 이제 총 3회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이제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강아지에 대한 우리 건강관리 아니면 교육법 이런 걸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하이. 하이. 네, 내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좀 반려견 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능,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의 언어인 카밍 시그널에서 좀 배워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패티캣, 우리 단지 내에서도 사실 다니다 보면은 보시죠? 보시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티캣, 올바른 패티캣이 어떤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산책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 박자 느리게 가네. 자, 이제 일단은 우리 강아지들의 위치가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딱 20년 전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강아지들 그때 산책 시켰을까요? 그쵸?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려견이란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냥 다 애완견, 애완동물 이랬는데,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장난감. 맞아요. 정확합니다. 애완견, 사랑할 애구, 완구할 때 완자예요. 네. 그러니까 애완견은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견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려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사역견이라는 카테고리는 뭘까요? 사역견 뭘까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사역견 없어요? 사역견 카테고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경찰견, 군견, 마약 탐지견, 맞아요. 사역이 일하다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아이들을 사역견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안에 애완견이라는 카테고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요. 우리 보호자, 우리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애완동물 많죠. 도마뱀, 도마뱀도 있고요. 닭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게 우리 예전 강아지들의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자, 반려견은 사역견과 반대에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이? 그냥 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견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요. 반려견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처럼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애완은 이렇게 좀 완전히 나누어져 있고,
우리 다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그쵸? 자, 근데 애완견이냐 반려견이냐를 나누는 딱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반려견이 될 수 있는 요소. 이걸 이제 반려견을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이제 유럽에 이제 뭐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보호자와 집안에서 같이 생활한다예요. 다 같이 생활하시죠. 하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떻죠? 맞아요.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에 있어서 그 아이들은 반려견이라고 사실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정신적, 신체적 케어를 받는다예요. 그리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강아지들 이제 신체적, 정신적 케어, 뭐 병원 가는 거 신체적 케어, 그리고 정신적 케어는 뭘까요? 정신적 우리가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산책. 네. 몸의 건강이기도 하지만 산책은 진짜 사실 정신적인 영향이 제일 더 큽니다. 강아지들은 나가서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권리가 있어요. 강아지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는요, 강아지들이 하루에 2회 이상 1시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자, 옆집에서 계속 짖어요. 강아지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동물보호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벌금을 부과했는데 벌금을 내고도 산책을 만약에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수. 맞아요. 당신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반려견이 되게 한 마지막 총 3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교육. 뭔 소리야?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 그냥 필수예요, 사실. 그래서 그 3가지가 반려견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강아지들은요, 밖에 나오잖아요. 밖에 나오죠. 밖에 나오면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애완동물이랑은 다른 거예요. 애완동물은 어디 그냥 집안에서 그냥 케이지 안에 이렇게 그냥 기르는 거, 새도 거기 안에서만 기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밖에 나오자마자부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랑 한테 되게 이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뭐 엘리베이터에 사는데 몇 층 아저씨가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하더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 영향을 미치면 구성원이에요. 그럼 사회 구성원이면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사회 규범과 규칙을 교육받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남들 머리를 끄집어당기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남들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된다 라는 규범과 규칙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처럼 사회 구성원한테 그런 필수적인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자, 참 이거는 이제 그냥 후다닥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동물복지-자유연대 이제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번 처음 키웠던 강아지들을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12%밖에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 1년, 5년 미만이 왜 69%나 될까요? 키우기 싫어서. 쉬워서요? 그쵸. 뭐 쉬울 수도 있지. 5년 지나가면 병이 많이 걸려서. 야,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뭐 임신.
그렇죠. 뭐 가정 환경의 변화도 있을 거고, 뭐 이사도 있을 거고. 하지만 반려견들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기 때는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왜일까요? 자, 강아지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데리고 왔어. 너무 이뻐. 그때는 새끼 강아지 때는 너무 뭐 발성도 안 부리고 너무너무 이뻐 그냥. 근데 점점 커가면서 짖어, 물어, 다 부셔, 뭐 스트레스. 우리 보호자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 너 얘랑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드네.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없네. 뭐 이런 것들. 똥오줌 막 아무데나 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내 강아지가 이제 좀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10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내 부모도 그런데 어떻게 강아지가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그냥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이사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지인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 가족한테 보내거나 엄마 나 길러줘 하면서 엄마한테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사실 우리 강아지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똥 오줌 잘 가려, 말도 잘 들어, 산책할 때 아무 뭐 신경 안 쓸 정도로 줄도 안 땡겨, 뭐 그냥 너무너무 다 편하면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버릴 일도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교육은 사실 반려견이 우리 보호자들과 일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몇 마리나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유기견이 1년에 몇 마리나 버려질까요? 1년에 500마리? 업. 몇 마리? 1000마리? 업. 말 타는 것만 생각나. 5천만. 5000마리? 업. 정답입니다. 10만 마리입니다. 1년에 10만 마리. 그것도 지금 매년 늘어오고 있어요. 매년. 해가 지날수록 7만, 8만, 9만, 지금 10만 찍었어요. 작년에 딱. 유기견들 10만 마리가 버려졌어요. 만약에. 그럼 10만 마리 중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 재입양되거나 하는 아이들 빼고 나머지는 다 안락사가 됩니다. 그게 9만 마리예요. 9만 마리. 그게 9만 마리입니다. 자, 루트는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너무 예뻐서 샀어요. 너무 지나가다가 펫샵에서 운명이다 너는.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운명인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보니 이제 뭐 똥오줌 짖는 거 뭐 이웃에서 막 민원 들어와 막 너무 스트레스.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는 못 사니까 내 친한 친구한테 강아지 기르고 싶다니까 보내자. 그러면 갔어요. 새끼 때의 그 긴 기간 동안 나는 엄청 정이 들었지만 그 보호자는 그렇게 정이 들지 않았어요. 또 하나,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럼 그 집 가서 문제 행동 안 일으킬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집에 갔다가 또 저 집으로 또 갔다가 하다 보면은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왜? 참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얘네가 왜 그러는지, 왜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 때문에 하는지를. 자, 개는요. 종속과문개강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종분류학으로 본다 그러면 무슨 종일까요? 개. 늑대 맞아요. 종분류학에서 개는 캐니스푸스라고 하는 회색 늑대라고 합니다.
개과가 아니라 개는 그냥 회색 늑대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 너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저기 에버랜드에 그 사파리 가보셨어요? 사파리 가보면 호랑이랑 사자 같이 살고 있죠. 걔네들이 가끔씩 눈이 맞아요. 눈이 맞아요. 그래서 이새가 태어납니다. 맞아요. 오, 정답. 라이건, 타이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아빠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좀 짓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불임이에요. 네, 둘이 대형 고양이과라는 거로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는 있는데 유전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불임. 거기랑 그렇게 태어난 애들끼리는 또 안 되는. 그렇죠. 안 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임. 자, 사자랑 그냥 일반 사자랑도 안 돼요? 그렇죠. 라이거랑. 네네. 얘는 아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임이에요. 자, 또 비슷한 게 있죠. 말과 당나귀 합치면 뭘까요? 조금 달라요. 기억나실 수도 있어. 시골에서 사셨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 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을 노새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노새가 이렇게 장점만 모아서 힘이 좋은 말과 당나귀의 약간 뭐 이런 부분, 지구력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불임. 틀리잖아요. 엄청 틀리잖아요. 당나귀 요만하고 말은 막 이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다른데 걔는요. 우리 이름 뭐죠? 우리? 크리미가 갑자기 이만한 회색 늑대랑 같이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싫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이라니까. 만약에 갑자기 결혼을 했어. 새끼를 낳아요? 그럼 새끼는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99.96%가 같아요. 유전적으로. 진짜 그냥 동일한 겁니다. 걔는 단 하나밖에 틀린 게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행동은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완전히 늑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대를 알아야, 늑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강아지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간단하게 반려견들한테 양육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우리 보호자들이 갖춰야 될 행동이 이 두 가지입니다. 통제와 신뢰. 두 가지. 늑대들이 만약에 여기 제가 이제 만약에 우두머리 늑대예요. 늑대들은 이게 여러 무리를 같이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우두머리 늑대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있고 여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 이제 우리가 사슴이 있어요. 그러면 사냥을 할 때 오른쪽 늑대한테 너는 오른쪽 다리를 물어. 너는 왼쪽 다리를 물어. 나는 목을 물 거야. 라는 완벽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건 누가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늑대들한테는 이 사냥,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사냥을 가장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제를 따르는 게 당연히 우리 강아지들은 그냥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그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완벽한 컨트롤, 우리 리더의 통제력,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게 존경하고 잘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 신뢰입니다. 신뢰. 자, 신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얼마나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우리 보호자님한테 만약에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한 반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가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 당기고 도망가요. 그리고 옆구리를 푹 찌르고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이 저를 신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강아지들한테 우리 보호자님들이 신뢰를 얻으려면요.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이 이제 야생에서 우리 늑대로 살 때
만약에 들기로 산다. 그러면 막 이렇게 다니다가 걷다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생활하다가 털이 좀 엉켰네. 빗질 좀 해야지. 몸이 좀 간질간질한데 이제 목욕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욕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네. 그리고 막 가다가 내가 진흙이 발에 묻었어. 그러면 내 발이 너무 묻어서 발 좀 닦아야 되겠구나. 막 물티슈 찾아가지고 막 닦고 막 그럴까요? 아니죠. 자,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키우면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본능적인 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 보호자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거 괜찮은 거야. 해도 돼. 이거 하면은 맛있는 거 내가 줄게. 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강아지들이 이걸 하는 거를 잘 참고 잘 괜찮게 만들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발 닦을 때마다 막 이불 막 대고 막 물려 그러고 막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신뢰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정말 우리 강아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가 또 매우 중요해요. 사회화 시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언제일까요? 사회화 시기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4개월? 4개월? 4개월. 까지? 4개월. 전부터? 후? 4개월에서 8개월. 4개월에서 8개월. 아닙니다. 사회화 시기는요, 사실 태어나서 1개월부터 그 다음에 4개월까지입니다. 헐 4개월 됐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아지들 퍼피 교육을 일찍 받아야 된다라는 그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좀 일찍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견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 강아지들이 가르치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엄마 강아지, 아빠 강아지, 뭐 아니면 뭐 아빠 삼촌 강아지 뭐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커요. 그리고 그거를 최소 한 뭐 4개월 정도, 2개월, 4개월, 3개월 뭐 하여튼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같이 있으면서 생활하는 게 진짜 베스트입니다. 네.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강아지들끼리 서로 매너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행동, 그러니까 카밍 시그널을 배워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시기는 그렇게 산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지금 대부분 펫샵에서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이제 네, 이거는 그냥 얘기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 자, 펫샵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2개월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만 거기는 다 모두 4, 5주 된 아이들이에요. 100%. 작고 귀여운 게. 맞아요. 그래야 비싸게 팔리니까요. 그냥 뭐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펫샵에서 그렇게 너무 어린 강아지들이 오면 너무 일찍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랑.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펫샵에, 그러니까 엄마랑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산책도 배워야 되거든요. 모견이랑. 외국 나가면 모견과 브리더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분양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그 브리더 분들은 뭐 한 2쌍이나 4쌍 정도를 이렇게 지금 데리고, 뭐 한 3쌍 정도를 데리고 이제 강아지를 새끼가 나오면 이렇게 분양을 시켜 주세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모견이랑 새끼 강아지랑 막 나가요. 풀밭에. 1개월,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 접종 1도 안 한 아이들. 나가서 놉니다. 엄마랑 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풀이고 이거 냄새 맡고 이게 어떤 건지 저 어떤 건지 막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견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끼 강아지들을 가르칩니다. 야, 그거 안 돼. 글로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요. 그러면은 우리 모견들이 어떻게 하죠? 강아지, 새끼 강아지. 맞아요. 목을 이렇게 싹 물어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펫샵에서의 우리 강아지들이 오게 되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목욕과 배운 게 없어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외국과 굉장히 다른 방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첫 산책 언제 하셨어요? 6개월. 6개월 뒤에. 그리고 첫 산책 언제 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럴 수 있지. 안 나요. 우리 보호자님은 몇 개월 때? 4, 5개월. 4, 5개월 때. 대부분 다 우리나라 수의사들은 접종 끝나고 나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말티즈 어디서 왔죠?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네, 이탈리아. 네, 몰타 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푸들, 말티푸죠. 네. 자, 푸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고향이 어딜까요? 서울? 서울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니요, 푸들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견종, 우리가 지나가는 뭐 닥스훈트 독일이고요. 뭐 우리가 아는 모든 견종들 거의 대부분 다 유럽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 300년 전부터 강아지를 만들어내고 품종을 만들어내고 길러왔던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뭐 접종 끝나고 산책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의아하더라고 진짜. 그쵸? 네, 접종할 때 산책 데리고 나가지 말라.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수의사들의 그런 관계와 펫샵 그리고 강아지 공장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자, 강아지 공장들은 근친교배를 시켜서 되게 작고 예쁜 강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유전적으로 약해요. 면역적으로도 약해요. 그런 아이들이 펫샵에 와요. 펫샵에 와면은 팔아야 되니까 2개월 이하 강아지는 팔면 안 돼요. 거래가 금지입니다. 우리 불법이에요. 근데 팔아야 되니까 4, 5주 된 애들을 대전 경매장에서 가면 거기서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와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데려가요. 이제 입양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여주면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은 얘가 딱 봐도 2달이 안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 1, 2주 있다가 시작할까요? 그리고 약하니까 밖에 산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회화 시기에 산책을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탁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4개월 이후부터는요, 강아지들이 경계심이 올라가요. 원래는 호기심이 이만큼 있어요. 1개월, 2개월 때. 그냥 다 좋아. 다 냄새 맡고. 그냥 다 가. 이러다가 경계심이 이렇게 낮고요. 근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면 4개월 때부터 경계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워하고 경계하게 되고 짖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화 시기는 태어나서 한 5주? 뭐 이 정도서부터 4개월 전. 그러니까 호기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높을 때까지, 경계심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가 정말 좋은 사회화 시기입니다. 뭐든지 다 가서 냄새 맡아보고, 느껴보고, 입에도 물어다 보고, 씹어도 보고, 뭐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애완견의 문화는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곧 끝나는데 아직도 식용은 이제 식용이 이제 내년 3월인가 2월인가 끝나요.
그때부터 전면 금지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놀리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개 먹는다고. 좀 낮게 보고 좀 인종 비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뭐 문화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괜찮지만 점점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같이 듣고 아 그렇다더라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려견 문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네, 이제 좀 늦어. 네, 아무튼 강아지들의 교육은요, 뭐 그때 지났다고 해가지고 뭐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어린 2개월 강아지부터 17살까지도 교육을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보호자님들이 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짧은 시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통제와 신뢰, 그러니까 리더십과 이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사람과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좀 시간을 좀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강아지들을 산책 나가면 이제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산책할 때 이제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서 강아지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망가요. 네. 대부분 어유 친구 왔다 인사 하면서 인사를 시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람 아이들 키울 때 인사하는 거 사회화 시킨다고 인사시키던 그거를 그대로 강아지한테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이. 하지만 강아지들은 사이에서는 친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없어요. 쟤는 모르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 보는 강아지와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강아지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질 못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우리 친구, 이웃, 동료, 이게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개들은 무조건 위아래밖에 없습니다. 위아래밖에 없어요. 새끼 강아지들끼리 막 뒤엉켜서 놀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거 노는 거지만 그 안에서 노는 것 플러스 자기들끼리의 힘의 겨루기예요. 그래서 결국 점점 크면서 걔네들끼리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딱 그거예요. 강아지들끼리는 무리라는 존재는 있어도 같은 무리 그리고 서열 안에서 서열은 있어도 처음 보는 친구들과의 친구 동등한 관계는 없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인 산책을 하고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거리 두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들끼리. 우리 그 강아지들 이제 산책 수업 하면은 하겠지만 거리를 계속 제가 유지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보는 친구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자주 봤으니까 우리 무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되게 친하게 잘 지냅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거리두기의 생활화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인사해, 친구야 하다가 왕 하다가 물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던데 네,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두기 생활화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외국 나가면요.
반려견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가면요. 딱 다 거리를 항상 두고 산책을 시킵니다. 인사를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아는 친구들 빼고는. 절대로.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가가지고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항상 보호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슬쩍 가요. 그래서 눈 마주치지도 않고 강아지랑 이렇게 슬쩍 너무 예뻐. 그러면 저 혹시 강아지 인사 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때 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냄새 맡게 하고 하면서 눈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행위는 강아지들끼리는 뭐 약간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거리두기의 생활화 꼭 필요하고요. 너무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강아지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마리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는 안 쳐다봐. 이렇게 하고 그냥 간식이나 꺼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냄새를 나한테 맡고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는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요. 자, 천천히 그리고 되게 차분하게.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는 거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가지고 친하게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산책 수업이나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할 텐데 그럴 때도 항상 보호자님들의 마음가짐은 그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봤을 때 따라해도 잘 안 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한테 맞지 않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전 얘기가 없어요. 앞에 뭐를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나개 개울융 보셨죠? 새나개 개울융. 우리 강영욱 뭐 설채연 막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우리가 보는 건 1시간이지만 하루 종일이다. 맞습니다. 밤까지 하고. 맞습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사전에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보고 온 게 한 시간으로 끝나니까 우리 강아지도 1시간으로 끝날 줄 알고 저를 막 부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행동교정 훈련사님 부르면 오늘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딱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들한테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되게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급하거나 이런 마음 말고 천천하게 차분하게 그런 분들이 되게 잘 기르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기르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르시는 분들이 되게 차분하시고 침착하시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할아버지들. 엄해요. 일단 첫 번째. 엄청 엄해요. 그냥 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루틴대로만 항상 행동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문 보고 그리고 산책 가고 끝나면 뭐 와가지고 막 이뻐해 달라고 해도 저리 가. 맨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만 딱 밥 주고 그러고 항상 되게 차분하게 그냥 지내시는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리더 너무 멋있다. 완전 강한 최고의 멋있는 리더야. 그리고 규칙된 생활. 그러니까 그냥 군견처럼 그냥 너무 잘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보호자님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넘어갈 거니까 이제 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산책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줄도 중요하고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산책 시 산책할 때 가장 중요해요. 배변 봉투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안전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전보다 중요시 되는 건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은 강아지들을 봤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가 이제 두 번째 입양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왜 첫 번째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네스를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하네스 자동 리드줄을 하고 있다가 자동 리드줄이 툭 끊어지면서 충 튀어나와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것들도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뭐 목줄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목줄 유럽 가보면 목줄하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목줄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습니다. 자, 목줄하면은 이제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기관지에 안 좋다. 기관지 협착이 일어난다. 숨이 막혀서 뭐 숨을 못 쉰다. 뭐 어떤 아이들은 뭐 디스크가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다 진짜 루머예요. 자, 모견이 새끼 강아지를 통제하고 데리고 올 때 어디를 물죠? 약한 부위면 물어서 옮길까요? 약한 부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센 부위입니다. 그리고 아니 무겁게 태어나가지고 목덜미를 못 잡고 꼬리를 잡고 오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튼 급하면 그냥 하는 거지. 강아지들이 모견이 이런 부분이 카밍 시그널이에요. 내 새끼 강아지를 통제하기 위한 목을 물었을 때 우리 강아지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통제하는 것. 그래서 목줄이 오히려 보호자와 리더와 우리 강아지들 우리 사이에서 이 통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밍 시그널, 언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줄로 해가지고 보호자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하네스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동 리드줄. 자동 리드줄. 하네스는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하네스 쓰고 있는데 하네스는 사실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하네스. 썰매견들. 썰매견들을 위해서 하네스는 개발됐어요. 끌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하네스 채워놓으면 무조건 끕니다.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 자동 리드줄도 사실 안전에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편해요. 원래 개발된 거는 조깅할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자동 리드줄을. 거리 조절이 계속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일로 가고 줬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줄을 잡고 있을 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드네. 자동 리드줄 엄청 편하다.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리드줄이요.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줄이 어떻게 지금 감겨져 있고 어디가 좀 부벼져 가지고 끊어지려고 하는지 거기에 플라스틱이나 쇠 뭐 이런 기구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플라스틱도요. 햇빛 오래 받고 오래되면은 바스라져요. 네. 중국산 제품들 이 자동 리드줄 되게 많은데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뜯어보기 전까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툭 하다가 툭 빠지면 우리 아이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인간한테는 사실 나와서 뭐 킥보드랑 쳤다 그러면은 뭐 죽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다칠 수 있고 아예 안 다칠 수도 있지만 강아지들한테는요. 밖에 나오면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뭐 다 쳤다 하면 중상 아니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아이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의 안전 제일 중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리드줄이나 뭐 하네스는 교육이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안정적인 산책을 할 때쯤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건강에 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자,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
자,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초인종을 울렸을 때 아니면 누가 택배가 왔을 때 누가 왔을 때 짖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강아지들이 짖는 거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시겠지만 사실 강아지들이 짖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볼까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요. 야! 야! 소리 질러요. 그러면 몸에 힘도 들어가고요. 얼굴도 뜨거워지고요. 귀도 빨개지고 목도 아프고요. 약간의 흥분 상태, 되게 좀 긴장 상태가 돼요. 그러면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코르티솔 뭘까요? 코르티솔이 뭐예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강아지들이 나이가 14살, 15살을 못 넘기고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그럼 심장, 신장, 그리고 암 발생률 되게 높고요. 그리고 14다 보면은 눈이 벌써 하얗게 이제 13살, 14살만 되면 눈이 하얗게 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열 때문에, 몸에 있는 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당연하지만 서양에서는 짖는 아이들 사실 잘 못 봐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나와가지고요. 자, 시간이 몇 시에요? 21분? 네, 아직. 네, 오케이. 자, 독일에서의 강아지들의 생활과 입양 과정에서 조금 얘기하자면 첫 번째, 독일에서 강아지를 펫샵이 없습니다. 일단 1도 없어요. 펫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거를 우리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 그러면, 기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공부를 가서 해야 됩니다. 어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돼요. 운전면허처럼.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한 20시간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80점 이상 맞으면 이제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받고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유기견 보호소, 하나는 브리더한테 가요. 브리더한테 가면요 거의 1,000만 원 됩니다. 근데 그 1,000만 원도 드는 것도 몇 달, 거의 1년 넘게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강아지가 임신을 해서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기자가 엄청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유기견 보호소 가면 바로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면은 거의 돈이 거의 안 든다 정도 수준이에요. 자, 입양을 했어요. 그럼 입양을 했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를 하냐면, 자, 입양했으니까요. 둘째, 넷째, 아니면 뭐 매주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관리사무소 앞으로 다 모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입양되신 분들이 다 그날 옵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같이 나라에서 지정된 국가훈련사랑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거를 6개월에서 1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독일이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돈을 뿌리는 걸까요? 아니면 뭐 독일은 왜 그렇게 할까요? 맞아요.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독일도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처럼 강아지들 교육이 없었고요. 그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웃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런 강아지끼리 물려서 죽는 상황, 다치는 상황, 뭐 개똥 길거리에 막 널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웃과의 시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보호자들이 인식이 올라와야 되고 강아지들을 쉽게 입양할 수 없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강아지를 잘 길러야 된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들 짖는 아이들이 없어요.
옆집에서 강아지 진짜 많이 기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짖는 거 잘 못 들어요. 밖에 나가서 걸을 때도 짖는 거 잘 못 듭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모든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길에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그냥 로프리시로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보고 와 멋있다. 우리도 오프리시 하지만 걔네들은 어떠냐? 보호자만 쫓아다녀요. 딴 옆에 강아지가 지나가고 뭐 오토바이가 빵 지나가고 뭐 아니면 차가 빵 해도 그냥 보호자 옆에만 있어요. 교육을 했으니까요. 교육 잘 받았다는 거. 네, 모두 다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교육을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모든 카페, 모든 식당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나라는 동반 가능이라고 붙여놓지만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를 붙여놔요. 못 들어온 곳 빼놓고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교육이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자, 그러고요. 자, 산책 전 준비물 체크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산책, 그리고 우리 패티켓 지키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나갈 때 그냥 줄만 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급해 막 빨리 나가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훈련사들이 괜히 차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간식도 있지만 보온 봉투도 있고요. 클리커라고 하는 교육용 장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후레쉬가 있어요. 밤에 우리 산책하잖아요. 똥 쌌어요. 근데 어디서 산지 몰라. 에이 몰라 그냥 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다 꼽습니다. 한쪽에 줄 들고 있고 한쪽은 내가 봉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봉투를 해서 똥을 잘 치웁니다. 그런 것처럼 보호자님들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 부모도 참 준비물 잘 항상 이렇게 넣어놓고 얘만 딱 차면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뭐 해요. 이제 갑자기 안자를 시켰어요. 나 앉았는데 앉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잘했어, 옳지. 말로만 칭찬하는 것보다는 간식을 줘서 칭찬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식을 챙겨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리드줄 목밴드 뭐 얘기했죠. 목밴드가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아지들이 목이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강아지들은 막 그 터그놀이 할 때 보면은 나의 몸무게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강아지인데도 되게 힘이 세요. 막 목으로 팍팍 당기면서 막 터그놀이 막 하는데 강아지들은요. 우리 인간과 목 구조가 근육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이 조그만 강아지가 80kg, 그러니까 성인 몸무게 크기로가 된다라고 하면 이만한 냉장고를 입에 물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완전 이미 목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불구돼요 거의. 근데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목에 목줄 해가지고 목이 당겨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강력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연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산책 규칙 되게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사람들과 마주하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공도현관 내려오면은 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의 또 패티켓은 어떤 거가 있냐면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패티켓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고 있는다? 아닙니다. 다리 뒤에. 네. 자, 맞아요.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들은 보호자님들을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도망가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엄청 무서운 공간이에요. 강아지들한테. 문 내려가면서 문만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가까이 와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도 막 들어와요. 진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강아지들은 안정되게 있으려면 자,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엘리베이터라고 치면 저 구석에 강아지들이 가게끔 위치를 시키고 앉게끔 해줍니다. 코너 쪽에. 네, 코너 쪽에, 맨 구석에.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앉게 해준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이 이렇게 그냥 앞에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고 코너의 구석에. 그러면 강아지들이 느끼기에는 보호자가 나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방패를 들고 나를 막아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 앉아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지만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이 11층인데 여기 7층에 사시는 저기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아저씨가 나이가 좀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제 제 곰이랑 이제 산책 나가려고 이렇게 딱 타고 이제 내려갈 때 보면은 7층에서 딱 쓰고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진짜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뭐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강아지만 있으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요만한 강아지든 이만한 강아지든.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웃분들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앉아 있고요. 내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보면 막고 있고 앉아 있네. 좀 말을 잘 듣나 보네. 그리고 딱 막고 못 나가게 줄을 딱 짧게 잡고 딱 있네. 그럼 안 타도 되겠다라고 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더라도 패티켓 엘리베이터에서의 패티켓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횡단보도 앞에서도요. 우리가 건너갈 때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집중되는 곳.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아이가 냉큼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너무너무 잘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서만. 아니, 밖에서도. 방에서 용이는 잘해. 용이는 잘하죠. 맞아. 용이는 잘해요. 네, 오케이. 자, 앉아 엎드려 기다려는 기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해야 돼요. 아주 반복적으로 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거는 기본 교육이자 패티켓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다음 시간까지 집안에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쉽습니다.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코 위로 들면은 앉아 해가지고 옳지 하고 주면 되고 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엎드리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또 기다려 그 앞에다 놓고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 기다려 시키다가 손 떼어서 기다려 시키고 옳지 하면서 먹고. 자, 이 앉아 죄송합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에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특급 비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훈련사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했을 때 옳지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쳐다볼 때? 누구를? 엄마나. 아이 컨택입니다. 눈을 볼 때예요. 자,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엎드려 기다려 해놓고 딱 여기다가 간식 있으면은 간식만 봐. 엄마는 뭐 신경 몰라. 나는 엄마는 모르겠고 소리만 나면 나는 그냥 먹을 거야. 그거는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난 저 간식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 컨택을 해서 3초 동안 내 눈을 아이 컨택을 하고 있으면 옳지 하고 먹어라 라고 옳지 하고 먹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앉아 엎드려 기다려 교육은요. 아이 컨택이 핵심이에요. 자, 또 하나 아이 컨택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패티켓에서 뭐 이렇게 뭐 낯선 사람 만나고 뭐 하면은 어떻게 기억 안 나? 조금 더 생각해. 오케이. 처음 만났을 때 용이 만나고 우리 은빛가비 만날 때 제가 눈을 안 마주쳤잖아요. 강아지들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요 사람들 강아지 보입니다. 강아지 보이면 이렇게 쳐다봐요. 오 이쁘다 하면서. 근데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눈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신호로 바뀌어 있어야 되느냐면 좋은 신호로. 원래 강아지들끼리 눈 마주치는 거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나는 좋은 거, 아, 나 칭찬해 주려나 보다 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아이 컨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이 컨택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근데 아이 컨택은 진짜 잘하거든요. 은비는. 네. 집에서만 잘. 용이랑 은빛가비는요 3마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이 컨택과는 조금 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따로 뭐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이 컨택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모이는 데서도 언제든지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호자님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질서, 매너입니다. 매너. 아셨죠? 간식 가져가 나가면 괜찮은데. 주머니만 찾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서부터 많이 연습이 되어야 우리 보호자님 눈 쳐다보면서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연습이 되어야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우리 존중하고 우리 이웃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집합 네? 아니 잘 먹어서. 집합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랑 이제 교육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민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랫집의 아저씨가 너무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냥 짖기만 하면 난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강아지들 이제 뭐 짖는 거 목소리 작으면 모르겠지만 크면은 진짜 옆집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못 살아요, 정말. 그리고 아니면 민원 계속 들어와가지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적도 있어요. 민원 때문에. 자, 만약에 민원 어떤 거냐면 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거를 민사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온 게 뭐냐면 300만 원 물어줘라 입니다. 5시간씩 계속 짖으니까 물어줘라. 그거 안 고쳐지면 해당 연도 말고 다음 연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 네, 계속 고쳐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짖음, 아까 짖음 얘기 대충 얘기하다 말았지만 짖음 안 짖고 생활할 수 있어요. 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짖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보호자한테 와가지고 막 짖어야 뭐 해달라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짖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짖지 않고 사는 게 더 편안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엄청 편안하게. 잠깐만, 그 얘기를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냥 마무리 그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15분 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강아지들이 아까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더.
집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죠? 네. 네? 리더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강아지가 지킬 필요 없어요. 리더가 우리 집은 내가 다 지킬 거야. 너는 안 해도 돼. 괜찮아. 밖에 나갔을 때도요. 같이 걸을 때도 긴장하는 것도 리더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 신뢰와 확실한 통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짖음이나 긴장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우리 보호자님이 리더십과 그리고 신뢰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한테는 그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을. 그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베이스는 그러니까 리더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강아지들한테 신뢰를 보여주셔야 그 나머지 것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 하다가 넘어왔는데, 자, 품 로깅의 이제 생활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센트럴파크 가보셨죠, 다? 센트럴파크 가보면은 강아지가 못 들어가는 걸 자제해달라고 했던 그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자제. 잔디광장에 반려견 자제, 출입 자제 요청이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진짜 서울이건 뭐 경기권이건 진짜 웬만한 공원들,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거길 봤을 때 몇몇 공원들이 슬슬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생겨요. 왜 생겼냐면 강아지 똥을 안 치우니까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누가? 우리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 민원을 미친 듯이 넣으니까 거기 이제 다 붙고 못 들어가게 막 막고 그랬어요. 동탄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있는 몇몇 공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우리 한 25년 전, 20년 전만 해보죠. 20년 전에 노키즈존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똥 막 다 널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노폐존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강아지 산책시키지 말라는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뉴스 보셨나요? 보셨죠? 맞아요. 단지 협의회에서 강아지 산책시키지 말라고, 똥 안 치우니까. 실제로 생깁니다.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안 바뀌면 우리 강아지는 갈 곳도 없고요. 불행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우리가 좀 커뮤니티를 좀 해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좀 산책하면서 똥이 있으면 조금 줍고 우리 똥 하나 줍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1일 1똥만 줍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단지가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가벼운 인사. 이제 우리 외국에서는 사람들끼리 막 지나가면 눈 마주치면 하이 뭐 그냥 how are you? 뭐 되게 스몰 토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좀 그냥 뭐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우리 강아지들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강아지들이 누군가랑 인사하네. 사회성.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보호자랑 아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오셨을 때 이제 언젠간 한번 마주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인사도 하고 하면서 거리두기 해놓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거리두기 해놓고 또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은 점점 서로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말할까요? 이거 그냥 그러면 뭐 바뀔까요? 맞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 만나는 내가 아는 보호자님들한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거 알고 있냐?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알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 왔어요. 네, 집중력 잃지 마시고, 집중력 잃지 마시고, 네, 집중력 잃지 마시고 드세요, 드세요. 네, 좋아요. 자, 여러 가지 문제 이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짖는 게 문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문제 행동이 맞고요. 우리 강아지가 산책할 때 줄을 당겨요. 문제 행동 맞습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팍 촉발해가지고요. 이사를 했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막 분리불안이 생겨. 하루 종일 짖어요. 막 벽지를 뜯어요. 막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교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패티켓 이런 부분 잘 지켜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기본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좀 더 심화 교육으로 가게 될 거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Q&A 시간이에요. 너무 핫해요. 너무 핥아요. 네, 어디를요? 누구를? 저는 보호자님을 다 머리부터 발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핥는 건 좀 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이에요. 엄마는 내 거야. 누가 핥아요? 까비요. 까비. 은비, 용이 엄마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못하게 이렇게 입고 하는데 조금 쓰면 또 왔을 거 할 거예요. 네. 자, 은비까비, 용이 요 세 마리를 지금 다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dak연 가정이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dak연 가정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군대여야 돼요. 애정을 주는 행위를 줄여야 됩니다. 애정 주는 행위를 한 마리 키우면 막 애정 주셔도 돼요. 엄청 아유 이뻐라 해도 돼. 근데 두 마리 이상부터 되면요. 얘네들은 경쟁을 합니다. 애정도 경쟁, 먹이도 경쟁. 엄마한테 관심, 혼나는 것도 더 혼나고 싶어. 관심이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강아지들을 두 마리 이상 키우면 애정을 주는 행위를 좀 많이 줄여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건 다 공평하게. 네, 다 똑같이 줘요. 그렇죠? 모든 건 공평하지만 애정 주는 것도 공평하게. 먹을 때도 그냥 간식 같은 것도 앞에 두고 기다려놓고 저는 침 질질 흘릴 때까지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는 건데 일단은 그 세 마리가 그 중에 서열이 지금 이미 생겨 있고요. 그 서열 중에 우리 보호자가 되게 강력한 리더로서의 군림을 해야 돼요. 근데 강력한 리더로서 군림이 안 되면 카리스마가 안 보이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나머지를 통제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서로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어느 한 마리는 쫄병, 그러니까 부하가 돼가지고요. 짖어! 그럼 가가지고 막 짖는 애들 있어요. 이용이에요 이게. 똘똘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나 군대는 네, 그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로서의 확실한 카리스마와 신뢰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너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거는 뭐 좀 이제 차근차근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첫 번째는 요거는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안아주면 안 좋아요. 자, 우리는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침팬치, 고릴라, 영장류입니다. 영장류들은 모든 새끼들을 안아서 기릅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이렇게 어미 늑대가 이렇게 가다가 새끼들이랑 가는데 새끼 늑대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 발로 뛰어다녀요? 아니죠. 그냥 따라요. 맞아요. 안아주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새끼 때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아 이쁘다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안아주는 거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안아달라고 뒷발로 뛰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아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안 좋아질까요? 다리. 어. 완전
슬개골.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절대로 안아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장 안아주지 이 갑자기 안 안아주면은 이제 막 미칠 거예요. 막 왜 엄마 왜 안 안아줘? 그러면서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고 외국에는 진짜 안 해요. 사실 진짜 안 해주거든요. 사실 만지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새끼들은 최소한만 하려고. 그냥 밥 주고 뭐 앉아부터 기다려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뭐 잠깐 살짝 긁어주고 이렇게 목 이렇게 살짝 긁어주고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자꾸 만지면 손 탄다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슬개골도 문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집을 왜요? 박연이라서 문제가 많아. 칸을 이렇게 칸으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용이, 연비, 가비 세 칸으로 그 문을 달아줘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캔넬 교육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집이 다 붙어 있어요? 네. 요를 한 통으로 해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보는 그런 뭐 따로는 아니고. 팔코기네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쫙 있어가지고 한 마리 쫙쫙 들어가 있잖아요. 팔코기네 저기 전승우 저 훈련사 거기 훈련사예요. 그분 훈련사입니다. 저랑도 친해요. 훈련사입니다. 그거 그렇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강아지들이 서로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최대한 서로 다 멀리 캔넬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리더로서의 그게 다 잡히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다 1도 없어졌을 때는 같이 이렇게 쫘라락 놓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집에 다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건 뭐 좋은 겁니다. 근데 문을 달아놔야 돼요. 닫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님이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보호자님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걸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솔루션이 필요할 겁니다. 단 집은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캔넬도 따로 있긴 있는데. 캔넬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할수 있는 것 같으면 뭐 훈련사하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패티켓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되게 좀 역사가 짧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견 역사가 짧은데 이제 외국에 이제 거기 오래됐으니까 거기는 일반 안 키우시는 분들 다 알아요. 대부분. 그냥 강아지를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뭐 이렇게 눈 안 마주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미리 그때부터 막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 이제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될 겁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보면. 맞아요. 70년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열심히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으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견종에 대한 특성도 말씀하셔도 돼요. 뷰리가 그 화장실 배변 훈련을 이제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네. 교육을 시켜서 화장실에도 싸긴 싸요. 네. 그리고 패드도 구분을 할 줄 아는데 네. 이게 약간 푹신한 재질 같은 것만 보면은 네, 쌀라고. 다 치워버리긴 했거든요. 네. 그런 행동은 그걸 패드로 착각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자, 반려견 아까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너무 같은 거기에 갔어. 아니, 권리 중에 하나. 아까 못 들으셨을 거예요. 권리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할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늑대 얘기를 다시 할게요. 늑대가 이제 굴에서 살아요, 대부분 다. 굴에서 있으면은 굴 안에다가 사는 경우는 없어요. 잠자리. 네, 내가 내 주변이 깨끗해야지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개들, 늑대들은 일단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싸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밖에서 배변하는 것이 되게 행복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배변 패드를 만들어 놓고 새끼 때 이제 쓰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배변판은 그물로 돼 있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패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엠보싱이 쫙 있죠.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배변할 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랑 또 하나? 본능? 그렇죠. 맞아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기가 다른 뭐 강아지가 냄새를 맡겼거나 아니면 내가 저번에 쌌던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코에 대한 자극을 위한 냄새 맡는 행동을 해요. 자, 두 번째, 뱅뱅 도는 이유는요. 발바닥으로 내가 여기가 배수가 잘 되고 폭신폭신한 곳인가라는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돕니다. 자, 야생에 있을 때 그런 공간이 뭐가 있을까요? 폭신폭신한 거? 배수가 잘 되는 거? 잔디. 정답이에요. 네, 잔디. 그러니까 풀, 낙엽. 이렇게 격자무늬로 약간 배수가 잘 되는 형태.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싸게끔 만든 게 배변판, 그리고 배변 패드예요. 근데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자연적인 냄새도 많이 나고 낙엽, 잔디 이런 데를 싸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화장실은요. 밖에서 화장실에 혹시 창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에 대한 자극은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배변을 하려면 최대한 베란다 아니면 뭐 창문이 뒷베란다 하여튼 밖에서의 그 냄새의 자극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장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배변 아무데나 싼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건 또 넘어올게요. 자, 펫샵에서 아이들이 잠깐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펫샵이 아니라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요. 그러면은 거기는 뜬장이나 아니면 바닥 평평한 아니면 뭐 이런 딱딱한 바닥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펫샵을 와요. 그러면 유리관이 있고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딱딱한 아니면 배변 패드만 깔려 있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싼 데서 자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푹신푹신만 하면 무조건 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모견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 좀 생활을 같이 하면은 모견들이 그걸 가르쳐요. 밖에 나가서 싸라고. 그래서 막 외국 보면은요 단독주택에 뭐 이렇게 펫도어라고 해가지고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를 나가는 법도 모견들이 막 가르쳐요. 이렇게 머리를 밀면 돼라고 하면서 새끼들 가르쳐요. 새끼들 엉덩이 밀어내가지고 저 밖에 내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일단 그런 기본적인 과정의 교육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배변 실수는 사실 한 1개월만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규칙적인,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를 산책을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밥 먹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죠. 그러면서 잔디와 흙과 낙엽에 대한 거기 배변을 습관을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요. 선호하게 돼요. 실외 배변을 한 모든 아이들이 실내 배변하다가 실외 배변을 2가지 동시에 시켜주면요. 자연적으로 실내에서 배변하는 습관이 없어져요. 거의. 실외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 늑대입니다. 본능이 엄청 높은 아이들이에요. 계속 참더라고요. 맞아요. 집에서는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변을 잘 우리가 가리게 해주려면 배변판, 배변 패드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냄새를 들어오는 것, 그리고 발에 느낌 나게, 아니면 어떤 보호자님들은 인조잔디를 깔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 느낌 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매일 딱 규칙적으로 나가서 싸게끔 해주는 그 습관 들여가지고 하는 거. 저도
뭐 수십 년째지만 1년 365일 안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비와도요? 네. 비가 와도 영하 15도, 20도 떨어져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나갑니다. 하루도 안 나가진 적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내 새끼가 매려워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든 뭐 우산을 쓰든 뭐 내 비옷도 막 갈쳐 입고 나가기도 하고요. 눈 왔을 때는 뭐 이제 뭐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막 신나게 막 뛰어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내가 밥 먹고 내가 화장실 맨날 가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우리 반려견 고미한테 똑같이 합니다. 네. 그냥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사실 그냥 어렵지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힘들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힘듭니다. 하루에 3번씩 산책하려면 힘듭니다. 또 궁금하신가요? 얘가 그 이불이나 제가 앉았던 자리, 소파 이런 패브릭 재질 같은 데를 핥거든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습관적으로 가서 핥고 그냥 눈 떠서 핥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앉았던 데뿐만이 아니라 그냥 치치가 묻어있는 모든 이불을 많이 핥는데. 오, 여러 군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침대와 소파 외에도 있어요? 뭐 이불 깔아놓고 제가 앉았던 자리 바닥에? 아니요 바닥은 안 그래요. 땅바닥은 아니고. 이불이나 뭐 담요 뭐 이런 거를 크게 젖을 때까지 핥아놓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자리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봐야 해요. 사실 실제로 좀 봐야 해요. 어떤 앞과정과 어떤 뒷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정도의 우리 보호자의 관계인지도 판단해야 되지만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말했듯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앉았던 자리도 해요. 네. 그러면은 사람의 치치가 조금 묻어있는 이불이나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거나 아니면 이 행동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강아지 시골에 묶어놓으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정형 행동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뭐 뱅뱅뱅 도는 아이들도 있고요. 뱅글뱅글 도는 아이들. 네. 사육곰들은 그런 애들 많고. 네? 사육곰. 사육곰,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려면 앞뒤의 상황, 보호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그러니까 집에서 짖는 거 있을 거고. 혹시 보호자님들이 우리 움직일 때 혹시 짖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서서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분리불안 있나요? 제가 나갈 때 간식을 그냥 몇 개 던져주고 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나오면 좀 짖음이나 하울링 같은 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핥는 행위는 좀 보호자에 대한 집착, 소유에 가까울 거예요. 그럴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되게 지금 제가 이 정도의 교육으로는 이게 그냥 그렇게 어렵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에 한 세트, 그러니까 한 번 교육 세트가 2시간씩 교육을 해가지고 4주를 해서,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해서 과제를 막 내드리고 뭘 해야 되고 하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휘센 LG 에어컨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와서 강아지 고장났네 여기 이거 딱 교체만 딱 해가지고 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 교육하는 거는 사람 교육과 비슷해서 사람 아이들 교육 4세 이하의 교육 아이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막 모니터링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딱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던걸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요. 보호자님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강아지도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쵸?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아빠 꼭 이렇게 하지 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보면은 뭐 강영욱 계열님도 그렇고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외부인이 꼭 항상 있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쳐져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면 다시 똑같이 행동해요 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랑 어떻게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혹시 그런 것들 아니면 클리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호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요.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우리 집 전체를 지키지 않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요. 뭐 밖에서 산책할 때 우리 아이가 너무 나서지 않고 옆에서 걷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A to Z를 이렇게 다 쫙 알려드릴 거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거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